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CCTV의 베테랑 여성 기자가 생방송 도중 사고를 친 건데요. 놀랍게도 그 이유가 한국 취재 과정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해버려서라고 합니다. 방송이 나간 후 중국 네티즌들은 분노와 혼란에 빠졌고 각종 미디어와 SNS에선 연일 역대급 시청률과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여성 기자는 한국에 대해 어떤 발언을 한 걸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중국 사회가 충격에 빠진 걸까요? 그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CCTV의 간판 경제 전문 기자 리웨이입니다. 10년 넘게 아시아 경제를 분석해왔고 특히 한국 경제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는데 전문성을 쌓아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이란 나라를 마음 깊이 혐오해왔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죠.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제 경제 분석 프로그램은 항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은 제가 한국 경제의 거품을 신랄하게 지적하는 모습에 열광했어요. 한국은 기술 도둑 국가, 곧 무너질 경제 모래성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죠. 제 비판의 날이 무뎌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생방송이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 익숙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취재로 돌아왔습니다. 스튜디오에 차분히 앉아 있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이야기를 전할 차례였으니까요. 지난 2주간 한국 경제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군요. 그 순간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습니다. 프로듀서의 얼굴이 굳어졌고 카메라맨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원래 계획은 한국 경제의 치명적 약점을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황급히 손짓했습니다. 대본대로 하라는 신호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했어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한국의 모습은 제 편견과 분노로 가득 찬 거짓이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시 광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고백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졌고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제 발언으로 들끓기 시작했죠. 방송이 끝난 후 저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그럼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에 대한 깊은 원한을 품고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전제품 공장이 삼성과의 경쟁에서 패해 파산했기 때문이죠. 16생일, 아버지는 집 마당에서 우리 가족이 사용하던 모든 한국 제품을 망치로 부수셨어요. 그날의 분노와 절망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대학교 입학 때 아버지가 건네준 마지막 선물인 노트북에는 절대 한국 제품을 사지 말아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경제학을 공부했고 특히 한국 경제의 취약점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CCTV에 입사한 후에도 한국 관련 비판적 보도로 이름을 알렸어요. 방송에서 한국을 비판할 때마다 아버지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번 한국 특집은 제 커리어를 한 단계 도약시킬 기회였어요. 프로듀서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패 사례를 낱낱이 파헤쳐라. 저에게는 완벽한 임무였죠. 출국 전날 연인 리니와 저녁을 먹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어요. 이번에야말로 한국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칠 거야. 리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취재할 수 있겠어?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닐까? 당연히 객관적이지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죠. 객관적으로 한국의 문제점만 보도하겠지. 리니는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직접 보고 진실만 전해달라. 그날 밤 짐을 싸면서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생각에 은근히 설렜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한국어 공부를 위해 다운로드한 앱을 열어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을 연습하며 비웃음이 나왔죠. 복수의 첫 단계는 적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겠구나.
가슴속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쌓아온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그 분노를 품은 채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예상치 못한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 빠른 입국 심사, 깨끗한 시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달랐어요. 상하이 공항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어쩌면 더 체계적인 시스템에 놀랐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안내 직원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라고 유창한 중국어로 물었죠. 순간 경계심이 올라왔습니다. 외국인에게만 보여주는 가식적인 친절함이겠지. 공항 곳곳에 중국어 안내문이 있었고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병기되어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취재 노트를 꺼내 적었습니다. 공항은 깨끗하지만 아마도 수도권만 발전한 불균형 국가일 것이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도시 풍경을 관찰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도로, 울창한 가로수, 현대적인 건물들. 마음 한켠에서 불편한 감정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모습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어요. 기사님은 저를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습니까? 놀라서 대답했죠. 네, 어떻게 아셨어요? 택시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택시를 몰았더니 외국인 손님들 출신국을 대략 알아보게 됩니다. 중국 손님들 많이 모셨어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며 기사님은 서툰 중국어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서울이 많이 변했습니다. 깨끗해졌죠.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서울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번화한 거리,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 밝게 빛나는 간판들. 무언가 이상했어요.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한국의 어두운 면을 취재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고 있었죠. 노트북을 펴고 취재 계획을 다시 검토했어요. 아직 서울 중심가일 뿐이다. 내일은 변두리 지역으로 가보자.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첫날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문득 드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내가 본 한국은 내가 방송에서 묘사했던 한국과 이렇게 다른 걸까? 둘째 날, 저는 일반 시민들의 삶을 관찰하기 위해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취재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어요. 출근 시간, 바쁘게 움직이는 직장인들 사이에 섞여 그들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카페에 들어서자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새벽부터 책을 펴고 있는 학생들, 오전부터 업무 미팅 중인 직장인들, 한국인들의 부지런함이 실감났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비즈니스 미팅이 진행 중이었어요. 예상했던 경직된 분위기와 달리 상사와 직원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활기차게 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사로 보이는 사람이 김 대리 의견이 더 좋네요. 그렇게 진행합시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예상과 달리 수평적인 소통 방식에 약간 놀랐습니다. 카페를 나와 지하철을 탔어요. 출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기다렸고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며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라고 공손히 말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 종로의 한 시장을 찾았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려는데 한 상인이 저를 발견하고 중국어로 말을 걸었어요. 중국에서 오셨어요? 이것 한번 드셔보세요. 시식용 과일 하나를 더 얹어주며 웃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중국인인 걸 아셨어요? 궁금해서 물었죠. 상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중국 손님들 많이 와요. 얼굴 보면 대충 알죠. 저도 중국어 조금 배웠어요. 그 친절함이 단순한 장사 기술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장에서 나와 걷다가 우연히 길을 잃은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노인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누군가는 물을 가져오고 다른 이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살아있는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자 남대문 시장으로 향했어요. 불빛이 밝게 빛나는 시장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한 가게에서 물건을 구경하는데 주인이 다가와 물었어요. 기자분이세요? 카메라 장비를 보니 취재 중임을 밝히자
그는 자연스럽게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경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항상 이겨냈어요. IMF 때도 그랬고. 그의 말에서 자부심과 희망이 느껴졌어요. 예상했던 불만과 비관이 아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그날의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노트북에 적었어요. 의외로 정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곧바로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대신 표면적으로 친절한 모습을 보이나 이면에는 이라고 쓰려다 멈췄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자. 이건 표면적인 모습일 뿐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취재 3일째 명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한국 청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취업난, 주택 문제,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질문했어요. 솔직한 대답을 기대했지만 그들의 응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찾아냈어요.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만큼 성장할 기회도 많습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어도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어 변화의 가능성이 보여요. 부정적인 답변을 유도하려 했지만 그들의 이야기에서는 희망과 도전 정신이 느껴졌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지갑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지갑 안에는 여권, 신용카드, 현금 3,000위안이 들어있었어요. 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었죠. 카페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카페 직원이 물었어요. 지하철, 시장, 여기저기 다녔어요. 답하며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결국 호텔로 돌아와 중국 대사관에 연락해 여권 재발급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었어요.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런 일이 왜 하필 여기서? 그때 호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프런트 데스크였어요. 리웨이 씨, 손님의 지갑을 누군가 맡기고 갔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요? 제 지갑이요? 서둘러 로비로 내려갔어요. 프런트에서 제 지갑을 건네받고 확인했습니다. 여권, 카드, 현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더군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가져다 주셨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늘 오전에 인터뷰하셨던 카페의 직원분이요. 손님이 지갑을 놓고 가신 것을 보고 호텔까지 직접 가져오셨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그 카페를 찾았습니다. 지갑을 찾아준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례비를 건넸어요. 하지만 그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사례는 필요 없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호텔까지 직접 찾아오셨잖아요.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손님의 여권이 들어있었잖아요. 외국에서 여권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생각하니 빨리 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을 비판해온 저였기에 이런 경험은 큰 충격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리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지갑 분실과 회수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런 일은 중국에서도 가능해. 리니가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럴까? 낯선 외국인의 지갑을 아무런 데가 없이 돌려준다는 게.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이렇게 정직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마음속 단단했던 벽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취재 5일째 저는 삼성전자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 과장과 노동 착취 실태를 파헤치는 것이었어요. 취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중국 CCTV 소속임을 밝혔음에도 삼성 측은 놀랍게도 취재를 허락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군. 이라고 생각했죠. 삼성 캠퍼스에 도착하자 현대적인 건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로비에서 PR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리웨이 씨, 환영합니다. 오늘 일정을 안내해 드릴게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최첨단 기술을 접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예상보다 훨씬 앞선 기술력에 솔직히 놀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연구원들의 자신감과 열정이었습니다.
한 중국 출신 엔지니어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는 5년 전 삼성에 입사했다고 했습니다. 중국 기업과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도전 정신과 혁신 문화가 다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는 문화예요. 중국은 모방에서 혁신으로 가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저는 그가 외국인 직원으로서 차별을 경험했는지 물었어요. 부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지만 그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는 있었지만 능력을 인정받는다면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상사는 제 의견을 항상 귀 기울여 들어줍니다. 취재를 마치고 나오면서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들었어요. 비판거리를 찾으러 왔는데 오히려 감탄할 거리만 발견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피곤함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야 스마트폰을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깨달았어요. 순간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취재 사진, 녹음 파일, 연락처. 모든 중요한 자료가 들어있었거든요. 당황한 채로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택시에 전화를 두고 내렸는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직원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택시 회사나 번호 기억나세요? 아니요, 길에서 잡은 택시였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걱정 마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직원이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주었어요. 놀랍게도 3시간 후 한 택시 기사가 호텔을 찾아왔습니다. 제 스마트폰을 들고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간단히 설명했어요. 손님이 내린 후에 전화가 보였어요. 잠금 화면에 호텔 이름이 보여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사례비를 건네려 했지만 그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일인데요, 뭘.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지갑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경험한 정직함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정직과 신뢰의 문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경험들만 쌓여가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취재 계획을 수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자문했어요. 내가 한국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취재 7일째, 저는 한국의 스타트업 허브인 판교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젊은 직원들이 활기차게 오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이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CEO가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3년 전 창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4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70명이 넘는 팀이 되었어요.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사무실 분위기는 자유로웠습니다. 딱딱한 회의실 대신 오픈된 공간에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쪽에서는 외국인 직원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시장도 진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물었어요. CEO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할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한국 미디어에서는 종종 중국을 위협적인 경쟁자로 묘사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없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두렵죠. 하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도 없잖아요. 저희 회사 모토가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어서 방문한 다른 스타트업들에서도 비슷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젊은 기업가들의 열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글로벌 시장을 향한 원대한 비전. 모두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현대자동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의 내부를 둘러볼 기회였어요. 특히 수소차 기술 개발 현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은 왜 수소차에 주목하고 있나요? 엔지니어에게 물었어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석유는 언젠가 고갈되겠죠. 그때를 대비해 지금부터 대안을 개발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보다 미래를 보는 겁니다. 연구원들은 자랑스럽게 기술을 설명하면서도
겸손하게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경쟁사의 기자인 저에게도 기술적 내용을 숨김없이 공유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하루 종일 다양한 기업을 방문하며 느낀 점은 한국 경제의 핵심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취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를 향한 꿈은 결코 작지 않다. 그 순간 제가 이전에 방송에서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은 기술 도둑국가, 곧 무너질 경제 모래성. 제 말이 얼마나 편향되고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내가 알고 있던 나라가 아니야. 그럼 지금까지 내가 전해온 정보는 모두 거짓이었던 건가? 취재 9일째, 저는 한국방송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사로 중국의 CCTV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곳이었어요. 원래 목적은 한국 언론의 선정적이고 편향된 보도 행태를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방송국 로비에 들어서자 역사를 담은 전시물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70년 가까운 방송 역사와 주요 사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포스터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홍보팀 직원이 질문했어요. 어떤 내용을 주로 취재하고 싶으신가요? 한국 언론의 현실과 도전 과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정치적 압력이나 중립성 문제 같은. 저는 의도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들으실 수 있도록 여러 부서 기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해 드릴게요. 뉴스룸을 둘러보고 실제 방송이 제작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여러 기자들과 인터뷰할 기회를 가졌어요. 놀랍게도 그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솔직했습니다. 물론 정치적 압력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겠죠. 2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자가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압력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저희는 언론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젊은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시청률 때문에 선정적인 보도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솔직히 부끄러운 일이죠.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자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PD는 중요한 말을 덧붙였어요. 언론은 진실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시청률이나 정치적 압력보다 중요한 건 시청자들의 알 권리와 진실을 향한 우리의 책임이죠. 그의 말이 제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진실을 전하는 것이 최우선. 그동안 제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개인적 감정과 편견으로 한국에 대한 보도를 왜곡해온 것은 아닐까요? 불편한 자기 성찰이 밀려왔어요. 한국 방송국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던 중 용기를 내어 한국 기자들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중국 언론이 한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상과 달리 그들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의 언론은 자국의 시각에서 보도하기 마련입니다. 한 기자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다양한 시각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진실을 찾아가는 노력이죠. 다른 기자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보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들의 말은 제게 큰 충격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저 자신의 부족함과 편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을 나오면서 처음으로 제 방송 내용을 전면 수정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전해야 한다는 기자로서의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중국 방송국 상사에게 전화했어요. 실제 취재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존 시각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상사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시청자들이 원하는 것은 한국의 문제점입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는 시청률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과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짓을 전할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기자의 의무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상사의 지시대로 왜곡된 보도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말할 것인가. 1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이었어요. 방송 전날 밤 리니와 식사를 하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결정이네. 리니가 말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내 경력은 물론이고 시청자들의 신뢰도 잃을 수 있어. 제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리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리웨이, 넌 왜 기자가 되었어? 그 질문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오랜만에 초심을 떠올려 봤어요.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였지. 그럼 답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니? 리니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가 진정한 기자라면 진실만을 말해야 해. 그날 밤 저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을 굳혔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생방송 당일 스튜디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미리 준비한 대본을 건넸어요. 한국 경제의 취약점과 문제점만을 강조한 내용이었습니다. 5분 전입니다. 스태프의 안내가 들렸어요. 손에 땀이 묻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지난 2주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정직하게 지갑을 돌려준 카페 직원, 택시에 두고 내린 전화를 가져다 준 기사, 열정적인 스타트업 대표들, 미래를 준비하는 현대차 연구원들. 30초 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저는 대본을 내려놓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자. 안녕하세요. CCTV 경제뉴스 리웨이입니다. 평소와 같은 인사로 방송을 시작했어요. 오늘은 제가 2주간 한국을 취재한 결과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먼저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한국의 모습은 제 편견과 분노로 가득 찬 거짓이었습니다. 스튜디오가 얼어붙었어요. 프로듀서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짓했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한국을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직접 가서 보니 한국은 우리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버튼을 누르며 소리쳤어요. 잠시 광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는 마이크가 꺼지기 전에 빠르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 정직함, 도전정신, 그리고 친절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습니다. 방송은 강제로 중단되었지만 이미 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전해졌어요. 몇 분 후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SNS에서는 제 발언이 폭발적으로 퍼지고 있었죠. 방송국 사무실로 불려가 상사의 질책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CCTV의 신뢰를 무너뜨렸어요.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기에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방송국을 나오는 길 오히려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자로서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 독립 언론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용기 있는 발언에 감명받았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진실만을 전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제안은 제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어요. 비록 CCTV에서의 경력은 끝났지만 진정한 기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리니에게 전화했어요. 모든 일이 잘 됐어? 리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해고됐어. 제가 담담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응, 오히려 후련해.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기자가 된 것 같아. 창밖으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번에는 편견 없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한국에 대한 분노와 원한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존중과 배움의 마음이 자리 잡았습니다. 때로는 직접 경험하는 것만이 고정관념을 깨는 유일한 방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한 중국 기자의 편견이 깨어지는 여정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리웨이 기자가 베이징으로 돌아간 후 중국 전역에서는 뜨거운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매국노라고 비난했지만 또 다른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의 진실을 말할 용기에 감동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용기 있는 발언 이후 중국인들의 한국 여행이 크게 증가했다는 통계도 있었죠. 우리가 평범하게 여기는 일상의 풍경들이 중국인의 눈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보였는지 느끼셨나요? 지갑을 호텔까지 돌려주는 카페 직원의 정직함, 잃어버린 스마트폰을 찾아주는 택시기사님의 선해,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한국의 좋은 점보다 부족한 점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정직한 문화, 그리고 미래를 향한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가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작은 친절과 정직함이 모여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고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 편견을 깨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기도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자부심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